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제주예술이가 함께 만든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집중토론 시간입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을 기반으로 토론 내용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까지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5년 그 성과 한계는 무엇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민구입니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보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얘기하려면 처음에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덕순 교수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배경과 목적은 어땠는지, 물론 제주도 개발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1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발전연구원일 때 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선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마침 제주에서 제주형 자치 모형이라고 해서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층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 작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는 다 다른데 우리 제주도의 조직구조가 대기업 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층구조를 한번 축소해보는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2002년도에 21세기 제주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역 간의 균형 물질, 지역 간의 형평성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중앙부처의 저항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권의 선도적 지역적 차원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적 차원의 목적,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과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모색해 보겠다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결합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가 제주도 도민들에게 준 은혜적 국가전략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의 노력과 제주의 강력한 행정개혁에 대한 추진의 의지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덕순 교수님께서 그 특별자치도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성공적 추진과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제주의 입장이 서로 맞닿아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아마 제주도개발특별법 역사를 보면 한 30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하면 15년 정도 됐는데 중앙정부와 제주의 입장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인데 이게 출범하게 된 것일까요? 그 차이점 등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제주주민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 우리 양덕순 교수님께서는 제주연구원에서 이제 그 실무를 맡으셨었죠. 근데 저희는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할 때부터 반대 의견을 냈던 게 과연 이게 도민들이 의견이었는가, 그리고 도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주국제자유특별법 말미에 보면은
권한조정 모형이라는 우리 행정체제 개편을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령지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보았을 때 아주 순수하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방분권 차원에서 그럼 제주도를 특별한 도를 만들어보자. 국방과 외교를 빼고 모든 권한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자기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보건대 특별자치도에 무엇이 붙었냐 하면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붙었어요. 근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면은 행정의 효율성이 전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체계 개편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투표를 통해서 혁신안이 조금 우세했죠. 우세해서 그 기초자치단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걸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지방분권은 가장 민주적인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제주도는 풀뿌리 자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15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이 특별자치도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두 가지 상을 도민들이 원했을까? 그리고 도민들이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출범했는가? 이거에 대한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중앙정부 입장, 제주도 입장이 좀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도민 의견 수렴을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보배 이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가 본래 계획한 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학창시절 때 이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갖추고 있었던 시점을 맞이해서 살아왔는데요. 특별자치도에서 아까 얘기됐던 것처럼 지방분권의 어떤 주민 참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게 굴러가는 거냐라고 하는 한 지점과 다른 한 지점으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지점 내에서 이 두 목소리 내에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변화로 왔었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다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 자체도 따지고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모델들을 채택했는데 일종의 관광도시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이나 다른 지점들에서 제주랑 과연 모형이 맞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벌어졌던 거는 주로 카지노 논쟁 속에서 이제 카지노를 도입하냐 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대부분에 그쳤거나 아니면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의 지점에서 도대체 어떤 지점들을 도민의 품속에 담길 거냐라고 하는 논쟁들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세수가 더 거칠 수 있는 구조, 어떤 방식으로 행정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도할 수 있냐 정도에 대한 아젠다 외에는 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갈 건지, 제주의 상이 무엇일지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이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따지고 보면 세대들의 목소리나 내용들, 소수자들이나 어떤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들은 어디 갔고 실질적으로는 의회라고 하는 도의회라고 하는 의원수는 도의원 수는 증가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장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속에서 효율만 남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고민을 하기 위한 장 같은 거는 오히려 축소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제주에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출범 15년 동안 어떤 권한들이 이양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가 어떠한 그 일들을 했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됐었는지 평가를 해 주신다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특별자치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분권 선도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주로 자치행정 부분에서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어찌 보면 지역개발적 차원에서의 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4천, 거의 5천여 건의 사무화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죠. 그러한 사무화 권한 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쪽에 많이 초점이 두고 있고요. 나머지 특례적 사항들은 행정특별자치적 사항들은 2020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지방자치법에 포함됨으로써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거의 뭐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국제자유도시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중에서도 제주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권한들이 과연 제주에 이양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국세 이양이라든지 또 하나 아까 우리 정문구 부의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측면이 있고 중앙정부도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의 행정자치 분야에서의 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개편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은 15년이 경과된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선거철 때마다 이 행정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부 도민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물론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외형적 성장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GRDP가 상당히 높아졌고 지방재정이 확충되었고 특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대외적 개방 정책의 변화로 따라서 제주가 혜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 특별자치도 주인으로서 얻은 것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뿐이고 이런 것은 생활자치호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보배 위원님과 우리 양덕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과보다는 좀 그 실이 많은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그 의회에서 이제 그 도민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이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주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거 말씀하기 전에 우리 양덕순 교수님께서 그때 실무를 총괄 하셨잖아요. 원래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상은 이게 아니죠. 도, 행정시, 읍면동이 아니죠. 도와 읍면동이죠. 저는 요즘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까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우리가 도민사회가 에너지를 그쪽에 많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선거 시기마다, 선거 이후에도. 만약에 그때 어떤 주민투표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도하고 읍면동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저는 생각도 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초반에는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행정시가 불쑥 튀어났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그 특별자치 출범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정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 제도적 실천 전략이 제주특별자치대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별자치도는 우리 양덕순 교수님께서 말씀은 자책령 쪽에 주안을 든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국가적인 관점에서는요, 저는 어느 토론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주 성공한 케이스예요.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영어교육도시 성공했어요. 국부의 유출을 막고자 제주도에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정 정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도로 몰려왔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있고 제주도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가 된 건 맞아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을 한 케이스가 맞아요. 근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요. 차가 넘쳐나요.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리고 정되지 않은 많은 그 상하수도 물들이 바다로 넘쳐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우리의 그 제주도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느림임이야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저는 상존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정답은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역사의 길이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후손들이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장점과 단점이 저는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의 어떤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 국제자유도시의 명과안이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강부배 위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에 정말로 관광객을 데려온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물음표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문화적인 변화가 되게 컸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뭐 중국발 이런 얘기도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제주에 제주 올레라고 하는 가치랑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문화생활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문화생활들을 즐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동이나 어떤 다양한 가치들의 변화들이 실질적으로는 제주라고 하는 곳이 매력적이게 만들었지 어떤 아까 말했지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규제 완화가 제주에 정말로 변화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영어교육도시 얘기도 했지만 도민들도 체감하지 못하고 뭐 따지고 보면 엄청 소소화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발 정도 수준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특구 형태로 어떤 제주도의 개발들이 허용됐었지만 그 개발들의 허용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던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시장 직선제라든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골 메뉴처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수렴 안 됐거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자 설계에는 행정시가 원래 없었다고. 근데 행정시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시장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시장의 권한의 문제죠. 처음에는 우리 러닝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러닝메이트가 없었고 임기 2년에 임명직 시장이 들어와요. 문제는 임명직 시장이 들어와서 지역 그 시민들의 민원을 시원시원하게 예전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시장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못 뽑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두하게 되죠.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단골 메뉴죠. 그렇게 해서 우금민 도정 시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만큼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영역 여론조사도 몇 번 했고요. 그래서 한 70% 이상이 행정체제의 그 변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지방자치 의회 부활이냐 시장 직선제 이게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지방자치 부활을 요구하면서 시장 직선제는 어쨌든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직접 의회 부활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대두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중앙정부 입장은 특별자치도의 전제는 기초자치를 폐지한 건데 이걸 수용한다는 거는 그럼 특별자치도를 반납을 할 거냐
이런 역논리로 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제안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지사도 오케이 했고 의회도 오케이 한 거를 중앙정부가 불수용을 합니다. 지금도 불수용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불수용을 하냐 하니까 우리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법을 낼 수는 없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우리 따라가겠다.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은요, 지금 특별자치가 출범 이후 예를 들어서 행정시 개편에 대한 갈등은 제주도민들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해결했을 경우에 저희 제주도는 또 다른 도약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 사무 중에 뭐 사법, 그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다 제주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어떤 그 시장 직선제라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그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떤 한계 때문에 있는 걸까요? 법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일까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중앙과의 조율 과정에서 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우리가 그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그러니까 정민구 의장께서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자치도에서 자치행정 분야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주가 먼저 제주에 맞는 계층 구조를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 모색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층을 단순화해야 되고 굉장히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그러면 도하고 읍면동 형태로 가자. 그리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화 시키면 오히려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될 것이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기득권,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 감축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저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행정시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1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행정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최고의 가치인데 너무 단기간에 이게 결정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 왜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까 정문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이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전제됐다라고 중앙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자치무역에 대한 접근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중앙정부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자치행정부 내에서의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 제주의 여건이 반영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폐지를 해봤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또는 더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법인격 설립에 대한 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차제에 국제자유도시 부분 개발과 보전 개방화에 대한 문제 또다시 우리가 도민사회에 하도록 등장하고 있고 이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방자치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그 다음에 목적 이것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 배제를 통해서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제주 스스로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계층 구조의 모형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공약상으로 제시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 배제, 목적과 위상은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지방자치법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배정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은 특별법에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권한을 이임하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부의장님, 도민들은 그 시장 직선제라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 벽을 넘지 못하니까 무용론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형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아니면 다른 수단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국회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보니까. 일단 도지사가 의지가 없어요. 도지사가. 네. 일단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국회의원 세 분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주도의 문제인데 제주도 국회의원분들이 의지가 없는데 어느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줍니까? 도민들의 이화 요구는 높은데 선출직 공무원들 네 분께서 가장 힘이 센 네 분께서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도민들이 이와 요구를 받아온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서로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그거만 있다라면은 우리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시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강창일 의원님께서 행정시장 직선제한 법안 발의를 하셨지만은 그때는 이제 임기 말에 법안 발의를 해서 못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도 모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액션이 없으셔요.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를 형성한 우리 도민들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우리 강고배 의원님께서는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도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계층, 제주만의 계층, 그리고 지역적 특성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층, 다양한 계층이 과연 포괄이 됐나?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됐나? 그리고 시장 직선제가 과연 그것으로 향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핫하기도 한데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도 따지고 보면 기존의 어떤 사회에서 청년들이 목소리 내기 위한 구조나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변화적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구조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지방분권 시대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지자체들한테도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괜히 다시 꼭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하는 모델로 가야 되느냐, 더 점진적이고 더 다양한 방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구조들은 없냐라고 하는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고민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뭐 청년 시민회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청년들한테 예산 같은 거를 할당하고 그것들을 청년들이 직접 결정하는 뭐 대의되긴 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좀 더 실천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시도를 우리는 못할 거냐. 꼭 청년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명동에 뭐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냥 행정에서 결정하고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모델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고민들을 하는 게 행정도 설득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도민도 설득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동의를 하면서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회를 통과할 줄 알고 저희 그 7단계 제도 개선에 전방위 행정위 때 그걸 넣어놨어요. 거기에 좀 더 진일보한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사무국을 구성하자라는 지금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주민자치회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제주도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라면은. 아까 우리 강보배 이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주민자치회 조직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주민세 2%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 그 다음에 그 행정 업무의 사물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우리 청년분들께서 주민자치회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신다라면은 뭐 아까 같은 문제점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더 논의하겠지만 사안별 접근 방법도 있지만 양덕순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해서 하게 되면 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서 영원히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홍콩 특별행정구 언급했고요.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연방제의 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의적 주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측면에서 국방, 외교, 사법,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도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접근이 특별자치도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재에서 평가를 한다면 정치적 슬로건에 해당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아무리 중앙정부가 권한과 사무가 이양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의 권한을 갖지 않는 이상 특별제도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헌법상의 지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도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전제돼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이를 통해서 정치권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을 돼야 되는데 일단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헌법에 대한 논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특별지방정부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접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헌법적 지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포기할 수는 없죠. 뭐 마데리아 등 여러 가지가 헌법의 지위를 명기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연방제 수준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마냥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헌법적 지위만을 바라보면서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의 권한을 가질 것을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안 제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개설을 하고 이걸 행정부에 제출하면 행정부가 법안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하고 각 부처,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수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권을 줘라. 우리한테 입법 발의권을 줘서 국무회의나 중앙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단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부결하면 부결하기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게 어찌 보면은 현재의 법률 체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만이 지방자치가 특별자치도라면 지방자치법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라고만 표현되고 있는데 고도의 자치권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연방제나 안방제 주정부의 분권형 국가를 선도하는 그런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목적과 위상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나 아니면 특별법에 명기함으로써 아까 정문구 부의장께서 이야기했던 계층구조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나 주민자치에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라든지 아니면 그 입법 발의권이라든지 그 중앙정부의 현재의 관계에서 뭔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회의적으로 보시는지 정말 도민이 합해서 정하게 되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런지 뭐 선출직 분들의 어떤 역할론도 있었지만 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양덕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도권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가고 싶었고 이 특별법에 관련한 일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한 그 부서 공직자분들하고도 많은 토의를 했고 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죠. 제도 개선 안에. 딱 가니까 관련 부처에서 불 쏘면 그게 끝이에요.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국무총리실 지원위가 각 부처 장관들하고 그다음 일반 의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로 다 이제 회부를 해요. 불쏘면 거기서 논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 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셔야죠. 근데 그런 역할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이미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적 지위 확보, 저 동의합니다. 근데 가능하냐 이거죠. 개헌이라는 게 제주도만을 위해서 개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투 트랙을 하자 이거죠. 헌법적 지위를 요구하면서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포괄적 권한 이용을 받을 수는 없느냐. 지방자치법에. 그러니까 모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은 포괄적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논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제주도만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한 논리를 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제주도만의 논리를 꼭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하고 제주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 내부로 들어오면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정 문제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보배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권한 집중 이 부분을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따지고 보면 도지사 외에는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없다. 제주도의 모든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라고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회가 존재하더라도 이건 견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단일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집권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민되는 것 중 한 축으로는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산남 삼북 균형 발전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마을회를 비롯해 청년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방 어떤 풀뿌리 조직들이 있던 지역들도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풀뿌리 조직들이 힘을 잃고 어떤 방식으로 고민할 것인가를 자가 스스로도 발전하지 못했고 권한도 없다 보니까 저거 해서 뭐해? 라고 하는 패배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사회를 계속해서 겪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중앙에밖에 요구하지 않아.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얘기 안 들어줄 것 같아. 뭐 어떤 일종의 모호한 괴리감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든 다양한 방식으로 풀뿌리 조직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른 견제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도지사가 다 결정하고 도의원들은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받는 제안들 아니면 어떤 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권에서 계속 후퇴해야 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조금 화제를 받고 이 있으면 부분에 합니다. 대해서 한마디만. 예, 양 교수님. 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하나의 정치 결정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 체제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관 통합적 요소를 좀 도입하자. 지금은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만 동의를 합니다. 정무부 지사는 안 하죠. 기관 통합적 요소를 적용하면 탄핵권을 우리가 도의에 부여하자 이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도의회 의원들의 탄핵권 행사를 통해서 도지사의 인사권을 한번 접근해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도의에서 또는 자치단체장이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권력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 통합적 요소를 도입하면 그래도 제왕적 도시라고 하는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읍면동도 준자치단체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읍면장당을 개방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개방직으로 해서 공모로 접근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심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주민자치가 공모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을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정문구 의원처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배분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 대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인사에 대한 집중 문제는 어느 정도 현 제도의 틀 속에서도 나는 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현행 체제 내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치권이 많더라도 재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재정 상황이 그 이전과 비교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제주도의 재정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풍족해졌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요. 재정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교부서 3% 정률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이 3% 정률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요걸로 받는 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계속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가 세금의 문제가 변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3%를 받는 거는 좋다. 대신에 도청 공무원 내에서 이 3%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교부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수인계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기에서 발굴을 하잖아요. 보통 7%인데 저희들이 3%, 4%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왔어요. 이게 저희들이 보통 상임위 때 이런 지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객사용 관련해서 리스 차량이 한 25만 대가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 한 50만 대라 그러잖아요. 실제 25만 대는 제주도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요. 1,600억 정도 얘기해요. 여기서 발굴 하는 게. 예.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특별자치 출범한 이후에요. 나름대로 세수가 엄청 좋았어요. 한 10년 정도.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어려우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예산 편성을 잘하고 집행만 잘한다면 지금도 큰 문제는 없다.
필요한데 먼저 집행을 하면은 우리 도민들이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은 듣지도 않을 것 같고요. 향후가 문제죠. 향후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반 시설이에요. 뭐 이런 우리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확충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이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로부터 제주가 받는 3%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조세 자율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이미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목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액 법정 해설해 가지고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체제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마 정문구 부회장님하고 거의 그 예산에 대한 일맥상통한 접근인데 나는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의 자주적 자립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도 달라, 권한도 달라, 사무도 달라. 이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없다고 그래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 책무, 예를 든다면 아까 같은 기본적 인프라 같은 거, 이런 국책사업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주에서 재정을 발굴해서 자주적 자립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면 과연 중앙정부 입장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죠.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의 자치권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중앙정부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특별자치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정률 3% 나는 단계적으로 오히려 폐지 축소해야만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수행했던 사업들이 제주도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내려와야죠. 그리고 더불어 추가적인 국가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 인프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교세 정도는 가감히 우리가 포기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만한 의지도 있고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의 자치권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작은 부분을 얘기해야 될까요? 강부배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좋고요.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도 하고 제주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 관련 청년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재정 운영이랄까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민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자치단체별로 이제 청년 예산들 비교하기도 하고 전체 예산 같은 거 비교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제주도 어디 가서 꿀 예산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민망한 예산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꿀려요, 우리 부족해요, 더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처지들 많이 겪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보다 인구가 많기도 하고,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0만에 가까운 도시지만 제주도랑 전체 예산 비교하면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차이들이 제법 있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마다 드는 것에서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거냐,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해지는 데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전 거버넌스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들에
결정권과 내용을 나눌 거냐. 당장 제주도에서만 해도 자기 결정권을 놓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보고 노라고 하는 모습 자체도 한계가 있다. 그럼 제주도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앙정부의 모습을 제주도지사부터 먼저 보여준다고 했을 때 더 시범적 모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당장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예산들이 많긴 하다 이런 얘기들 할 때도 그 권한들을 나누기 위한 행위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당장 이제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을 늘리다가 멈추기도 했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다가 멈췄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권한을 나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우리도 할 얘기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지나온 걸 지금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것을 구분할 텐데 그 시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몸부림치며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15년 교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는 무엇을 얻었고 어떤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자치도를 그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막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보니까 다 또 중앙부처의 그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저는 특별자치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자치 역량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기본이 돼 있으면 15년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뭐냐 하면은 특별자치도로 남을 것이냐, 국제자유도로 남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제주개발센터도 국제자유도시 제주개발센터도 자유자를 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2005년도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특히 저희 같이 의회에 있는 분들이 과연 제주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한 토론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덕순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적인 요구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제주를 위한다면 어떤 로드맵으로 이렇게 무엇부터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특별자치도가요, 자치행정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할 때 일부는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약간 혼돈되어 있는데, 물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의 자치행정 분야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었고, 또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우리가 1961년부터 개방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IMF를 맞이하면서 자본 유치를 필요해서 우리라고 하는 제주의 공간을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계인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좀 환경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민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라고 하는 공간, 섬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옛날에는 변방과 고립이었지만 이제 21세기는 교류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제주라고 하는 공간을 세계인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화나 국제화보다는 생활자치 또는 지역 주민들끼리 자립적 마을 가꾸기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 생활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치행정 분야에서의 자기결정권 확보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들이 전체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의 제주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계인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으로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민이 비록 1%지만 1%가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1%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더불어 자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중앙정부가 제주에 권한을 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 지역 간의 형평성, 현행법률의 체계를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불신이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주겠느냐라고 하는 자치 역량에 대한 강화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강고배 의원님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정도 됐는데요. 청년 세대가 좀 더 참여하고 요구하고 말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자치 역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그 자치 역량에는 다양한 계층 이야기들도 담겨야 되고 어떤 지역적 특색과 세대적인 특색들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공정담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청년 세대가 이제 어떤 경쟁적인 방식으로 공정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세대 내에 너무나도 이제 불공정이 당연해졌기 때문에 불균형이 너무나도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거라도 떼놓고 붙어보자라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원이나 결정권에 대한 것을 세대한테도 그 다음에 어떤 제주도 내에서도 그리고 도지사의 집중적인 모습들도 결론적으로는 이 불균형적인 모습들 속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이 불균형 그리고 역량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성들을 본전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가 왜 사랑받냐라고 하는 고민들 할 때요. 여기가 국제자유도시여서 특별자치도여서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어떤 느리매미학을 찾기도 하고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느끼고 있는 다양성이 품은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길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요. 예, 어느덧 토론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의사결정,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부터 제주도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 제주도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이 천혜의 자연 환경 그리고 제주도가 나름대로 국가에 이바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가지고 도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더불어 자신감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교직의 우리 교수님들이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좀 거대 담론을 하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1, 2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미래에 어떠한 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하나를 형성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든가 조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양덕순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자치 역량을 이야기할 때 교육적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생활 자치를 해보고 자치를 해봐야 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읍면동 작은 단위에서의 생활 자치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달라는 겁니다. 그 판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준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치위원들이 읍면동장에 대한 개방지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발전도 논의하고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을 깔아주지 않고 단순하게 자치 역량 강화시켜야 된다, 교육 강화시켜야 된다, 정책적 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자치 역량이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 속에서 역량이 키워줄 수 있는 판을, 특히 우리 정민구 부회장님 비롯한 자치단체장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강고배 의원님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저는 청년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국가가 수용해서 기본법이 탄생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판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 판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경험을 쌓아야 역량도 강화되고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자정 능력 속에서 문제는 개선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과 계층들을 어떻게 반영해 볼 것이냐, 그 속에서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발했던 그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주의 상들을 좀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15년 동안 걸어온 건너온 강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의 제주도민들이 축적한 경험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교훈을 벗삼아서, 과거 교훈을 활용해서 후세대들만큼은 우리가 그랬던 어떤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